그러니까 좀 실험들을 좀 짚어주려고. 사실 실험들이 그냥 분석하면 또 분석할 만하긴 해. 그냥 분석하면 분석할 만하긴 한데 또 실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는 게 좀 있어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몇 가지 실험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보려고 하는 게 이제 29쪽에 4번. 저 그거 보면 얘가 이제 적혀 있는 그대로예요.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성 탐사선에서 실시한 실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요즘은 이거 잘 안 하긴 해. 이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긴 하는데 예전에 되게 많이 했던 거라서 아마 대신해서는 아직도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거 가지고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좀 덜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이 이제 여기 나온 두 가지만 일단 먼저 봅시다. 앞에 있는 가에 보면요, 가에서 우리가 넣어주는 건 14CO2인데, 자, 이 14CO2에 이 14C 이게 뭐냐면, 원래 탄소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 숫자가 12가 붙어. 이제 화학을 배우신 분들은 알죠. 이게 이제 질량수 때문인 거. 아니, 이거 작년에 너네 질량수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건 했잖아, 그렇지? 원래 탄소는 여기에 12가 붙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탄소는 원래 양성자수 6개, 중성자수 6개에서 12여야 되는데, 근데 얘가 탄소가 이렇게 질량수가 14인 게 있다. 우리가 이런 걸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질량수만 달라진 이런 애들을 동위원소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이 14C 같은 경우는 이제 C14이라고 많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발음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근데 아무튼 14C는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일반 동위원소랑 좀 다른데, 일반적인 동위원소는 뭐 13탄소 이런 게 있다고 치면 그냥 말 그대로 탄소가 질량수가 13인 거야.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이런 개념이 그냥 일반적인 동위원소인데, 방사성 동위원소는 냅두면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이 12C가 기본이니까 이렇게 늘어나 있던 상태에서 기본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지. 이것도 작년에 했나? 안 했지. 지구과학 이런 데서 하지 않나? 아무튼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요, 이제 그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가 들어있는 CO2를 넣어줬다는 거야, 말 그대로. 자, 그게 이제 가실험인데, 자, 내가 이산화탄소를 넣어줬어. 근데 이 토양에서 우리 목적이 뭐라고? 이 토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넣어준 이산화탄소로 얘가 뭘 하면 생명체가 있는 거라고 우린 판단할 수 있을까요?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하는 물질 대사 뭐예요? 광합성이죠? 그치? 광합성이라는 과정 자체가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아이고,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걸 합성하는 과정이 광합성이다 보니까, 이 광합성 하면, 그러니까 얘가 이걸 넣어줬을 때 얘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면 얘는 이제 이걸 만들어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는 우리가 넣어준 것 자체가 C14가 되어 있는 CO2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 자체는 광합성을 하는지 보는 실험일 겁니다. 그래서 위에 램프를 설치해줘서 빛을 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의 형태가 되는 거고, 나에서는 C14으로 넣어준 영양소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영양소를 넣어주는데, 이 영양소가 곧 이거야. 그냥 포도당을 넣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엔 포도당을 넣어주고 토양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관찰할 거야 라고 하면 뭐가 일어나는 걸 관찰하는 거겠어? 그치?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지금 이 실험의 목적 자체가 뭔지 좀 볼게요. 이 실험의 목적이, 얘는 내가 화성 토양을 퍼다가 여기다 CO2를 준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지 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게 가실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 실험은 화성 토양을 퍼다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포도당, 그러니까 영양소를 준 다음에 얘가 호흡을 하는지 보겠다가 목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호흡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나면 우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판단하겠어?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산다라고 판단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판단을 하려고 지금 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가는 화성 토양에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광합성이라는 것 자체가 동화작용이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 광합성을 하는지 체크하는 거니까 동화작용하는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당연한 거고. 그래서 얘는 디귿은 좀 할만해. 그리고 디귿, 가와 나에서 방사능이 검출된다면 화성토양에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 이거는 아니죠. 바이러스는 원래 혼자서 광합성도 호흡도 못합니다. 바이러스의 비생물적 특징, 혼자서는 물질대사 못함.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바이러스가 있어도 광합성, 호흡 다 안 일어나. 자, 근데 제가 일단 니은을 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실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아우 진짜 나간 멘탈을. 자,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 실험은 내가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지금 요거 말고 문제를 내는데 그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고 해봅시다. 위 실험을 통해서 물질 대사가 생명 현상의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자, 이거 O야, X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 대사가 생명 현상의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일단 세 명의 그 의견은 입력이 됐고, 지의 의견 뭐라고 생각해? 성우는 아니라고 생각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야. 이게 왜 틀린 말이냐? 지금 우리가 이것도 모르는 상태면 이 실험을 진행해서는 안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실험은 다시 화성토양에 생물이 사는지가 궁금했던 거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 우리는 이 토양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 생물이 산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되지. 그러려면 이미 우리가 이 실험 이전에 알고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야. 물질 대사가 생명 현상의 특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이 실험이 가능한 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 지식이 전제가 되어야 얘가 광합성을 하면 아 생물이 있어. 얘가 호흡을 하면 아 생물이 있어. 이런 결론을 내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이걸 전제로 한 거지 절대 요거를 여기서 알아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니은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거지. 나는 화성토양에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C14틴이 들어있는 CO2가 생성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 실험 설계이다 라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화작용을 할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포도당에 들어있던 요걸 이용해서 CO2를 만들어 내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실험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물질 대사는 당연히 물질 대사가 생명 현상의 특성인 건 알고 있는 상태로 실험을 해야 되는 거고, 저렇게 물어보면 틀리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얘가 좀 옛날에 되게 자주 쓰이던 낚시라서 알아두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실험 자체가 요즘에 잘 안 나오긴 해도 아무튼 일단 넘어가서 55쪽을 먼저 볼게요. 55쪽 여기는 뭐 아직 안 푸신 분들도 꽤 있겠지만 그래도 55쪽에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생콩즙 실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 생콩즙 실험도 얘는 이제 요즘 되게 핫해. 요즘 제일 핫한 편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과서에 실려 있고, 그래서 뭐 수행평가라던가 아니면 뭐 학교 시험에도 되게 자주 등장하는 문제더라고. 그래서 문제집에도 되게 자주 나오고. 그래서 이 생콩즙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다음은 생콩즙을 이용한 요소 분해 실험이다. BTB 용액은 산성에서 노란색. 와 뭐야 문제 왜 이렇게 친절해. 아 이거 알려줬구나. 아무튼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성에서 파란색을 나타내는 지시약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참고로 이거 너네 학교 같은 경우는 외우고 풀어야 될 확률도 꽤 있어요.
선생님이 요 BTB 용액에 대한 정보를 딱히 문제에다가 안 적어주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성에서 파란색이라고 하니까 내려와서 시험관 1에서 5에 표와 같이 용액을 넣는다. 그 다음에 가의 1에서 5에 각각 BTB 용액을 떨어뜨려 20분 후 색깔 변화를 관찰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번은 보면 생콩즙이랑 증류수를 섞었는데 노란색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건 요 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험관 1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정보는 뭡니까? 생콩즙이 산성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야 되는 거겠지. 증류수는 말 그대로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산성 염기성을 띠지 않아요. 중성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생콩즙과 증류수를 섞었는데 노란색이려면, 근데 이 노란색이 BTB가 산성일 때 노란색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생콩즙이 산성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아예 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생콩즙이 산성이라는 사실 자체를 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오줌하고 증류수, 이게 초록색이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되는 정보는 뭐야? 그러니까 오줌이 중성이라는 사실.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치? 오줌은 분명히 중성입니다. 오줌은 중성이야. 왜? 우리가 알고 있기로 분명하게 암모니아는 염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NH3는 염기성이 맞고,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대로라면 오줌 속엔 암모니아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지지만,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 초록색 중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떠니까? 암모니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요소는 중성을 띠지, 그러니까 그 염기성을 띠지 않아요. 암모니아로 만드는 건데 왜 염기성이 뭐 잘 만들었나 보죠. 생각보다 염기성이 염기성 물질을 산성으로 바꾸는 건 되게 쉬운데, 염기성 물질에다가 산성 물질을 붙여 놓으면 중성이 돼. 실제로 그 요소를 만드는 과정에 그런 과정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근데 어차피 화학이잖아. 뒤에서 화학 들을 거잖아. 화학 때 오늘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잠깐 얘기를 해보면, 우리 단백질 구조가, 아니 암모니아의 구조가, 뭐래 자꾸, 아미노산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미노산의 화학식입니다. 실제로 이제 아미노산의 화학식은 이렇게 적는데, 요 가운데 있는 요 탄소, 여기에서 이런 탄소들은 우리가 주로 골격이라고 해요. 탄소는 하는 역할은 없고 이렇게 중간을 이어주는 역할 정도가 핵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요 위에 아래 요 자리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아미노산도 공통적으로 얘기할 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 R 자리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걸 R로 이렇게 뭉쳐두고 이렇게 표현하면 모든 아미노산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지. 근데 아미노산은 이름에 산자가 들어있지만 사실 아미노산은 중성이에요. 근데 왜냐면 아미노산 이름 자체가 아미노가 염기성이라는 뜻이고 산이 산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염기성기와 산성기를 다 갖고 있고 결론적으로 중성이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요, 이 COOH가 산성기예요. 우리가 이걸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 CH3COOH,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지. 얘가 산성이야. 그러니까 얘가 산성기야. 그리고 이쪽은 염기성기가 됩니다. 왜? 이게 뭐니까? NH3. 암모니아에서 수소 하나 떼놓은 거니까.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염기성 부분하고 산성 부분을 동시에 다 갖고 있고, 그게 결론적으로 얘가 중성이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것처럼 암모니아 자체는 염기성이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거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뭐 이렇게 산성기 붙인다던가 하면 중성으로 만들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됐죠? 이 정도면 설명이 된 것 같고,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 소변은 약한 염기성을 띱니다. 중성일 수는 없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자 3번 보시면요. 3번 2% 요소 용액 더하기 증류수 얘가 초록색이래. 그럼 이거 무슨 뜻? 이건 그냥 요소가 중성이란 뜻이나 마찬가지지. 그렇지?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통해서 우린 뭘 알 수 있냐? 요소가 중성이고 우리 오줌 속에도 요소가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오줌도 중성이고 이렇게 두루두루 다 중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건데 근데 4번 이 요소 용액하고 생콩즙을 섞었어. 그러면 분명히 원래 이건 뭐예요? 요소는 뭐니까? 중성이니까. 그리고 생콩즙은 산성이니까 그냥 섞어 놓는다면 결론이 산성으로 나야 되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뒤에 색상을 보면 파란색이래. 그럼 이건 뭐야? 그냥 섞인 게 아니라 이 안에 뭐가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안에 무슨 반응이 일어났을지 예측해 봅시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얘를 염기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요소가 암모니아가 되면 되지. 우리가 이미 암모니아가 염기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이 생콩즙이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이 해당 실험은 방금 우리 따라온 그 생각 루트대로 딱 그렇게 생각하라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렇게 생콩즙이 산성이고 오줌이 중성이고 그래서 생콩즙이 요소를 분해하고 이런 개념적인 내용을 기억하라는 문제는 아니긴 해요. 근데 실제로 학교 시험 볼 때 뭐 그런 게 중요합니까? 개념 기억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걸.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냥 생콩즙은 산성이고 오줌, 요소는 중성인데 생콩즙이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예 기억해두면 문제 푸는 데는 더 편하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얘는 오줌을 생콩즙으로 했더니 파란색이 된다라는 결론은 사실상 4번에서의 결론과 똑같으니까 따로 분석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이 실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내려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 내가 나는 이걸 모를 줄 몰랐는데 되게 많은 애들이 모르더라고. pH. 여러분 pH가 뭐예요? 그렇더라고. 내가 이걸 모를 줄 몰랐는데 pH 래퍼죠? pH1? 아무튼 그게 아니라 자, pH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제 pH 뭐 산도라고 하면 좀 편하게 느껴질까? 얘는 산성과 염기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액성이라고 부르거든. 그걸 산성이나 염기성 이런 걸 띠는 걸 액성이라고 부르는데 액성을 얘기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pH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실제로 중1 때인가 초등학교 막 과학책 비슷한 그런 거에도 다 나왔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무튼 지금 그냥 외워두세요. pH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화학원을 해야 되고 화학원 그것도 맨 마지막에 단원에 있는 거라서 개념 자체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pH는 7이 중성이고요. 그리고 1에서 6이 산성이고요. 8에서 14가 염기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7이 중성이기 때문에 이 중성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강한 거야. 그래서 pH는 낮아질수록 강한 산성인 거고 산성이 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염기성, 이제 pH가 높아질수록 염기성은 더 강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숫자가 큰 게 염기성이 더 강한 거고 숫자가 낮을수록 산성이 강해지는 거고 7이면 정확하게 중성이고 요 개념은 좀 이해해 둡시다. 알아두자. 거기 보면요. 생콩즙은 오줌보다 pH가 낮겠죠. 생콩즙은 산성이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생콩즙에는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겠죠. 생콩즙이 요소를 분해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효소가 들어있겠지. 왜? 생콩즙도 뭐니까. 콩에서 자 생콩즙이 뭐야?
생콩에서 얻은 즙이거든? 그러니까 생콩은 뭐야? 콩이잖아, 콩. 콩은 뭐야? 생물이죠. 그럼 생물이 물질 대사를 하는 거잖아, 지금. 오줌을 분해한다. 물질 대사잖아, 화학작용. 그러려면 효소가 하는 거겠지, 뭐. 생콩즙에는 요소를 분해하는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모든 물질 대사에는 무조건 다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의 결과 4와 5에서는 모두 암모니아가 생성되었다라고 했는데 됐죠? 자, 그래서 이 실험도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던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쪽을 잠깐 볼게요. 내가 아까 너네 배운 적 있냐고 물어본 실험이 이제 그 실험인데, 그 실험도 이제 자주 나옵니다. 거의 모든 교과서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실험도. 이게 이제 발효 실험, 맹간부 실험 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대충 이렇게 생긴 요 관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원래는 요 끝까지 다 액체를 다 채우는 거야. 이제 뚜껑은 여기에 닫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원래 내부가 액체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액체라고 하는 게 지금 거기 주어진 대로 발효관 1은 증류수와 효모액이 섞여 있고요. 발효관 2는 음료수와 효모액이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발효관 3은 아무튼 저렇게 섞여 있습니다. B랑 효모액, 그 다음에 4는 C랑 효모액 이렇게 섞여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거에 대해서도 그냥 생각하면 분석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그냥 분석을 하면 밑에 결과만 먼저 분석을 해볼까? 그냥 한번 해봅시다. 자, 결과적으로 했을 때 1번에서는 짝대기가 되어 있고요. 2번은 플러스가 4개가 되어 있고, 3번은 플러스가 2개가 되어 있고, 4번은 플러스가 1가 되어 있고, 5번은 플러스가 3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체 발생량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 1에서는 기체가 발생 안 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겠어? 발효관 2에서 물질 대사가 제일 잘 일어난 거겠지. 그 물질 대사가 뭔지 몰라도. 그치? 사실 분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2에서 물질 대사가 제일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사실 이 실험은 그걸 알라고, 딱 그냥 그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이제 나오는 실험이긴 하거든요. 근데 부수적인 걸 좀 많이 물어봐요.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좀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알아둬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간 이 효모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이 효모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이제 주로 다른 명칭이 이제 이스트 이런 식으로도 많이 부르거든. 혹시 이스트 알아? 그치. 빵 만드는 데 쓰이는 거란 말이야. 우리 빵 만들 때 반죽에다가 이스트를 섞어요. 꼭 그래야만 빵을 만들 수 있어, 애초에. 그 빵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내부에서 이제 이 효모들이 물질 대사를 하면서 우리 그 빵 구웠을 때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안에 이렇게 공기층이 형성되는 게 다 이 효모 덕분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효모라고 하는, 이 이스트라고 하는 애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얘는 일단 사람 세포처럼 세포업을 해요. 자, 우리 세포업이 뭐였다고? C6H12O6 포도당을 몇 개의 산소? 6개의 O2를 이용해서 몇 개? 6개의 물하고 6개의 이산화탄소. 자, 호흡식은 꼭 외우세요. 자, 이제 저게 이제 세포호흡인데, 기본적으로 저게 이제 세포호흡이고, 우리도 그렇고 뭐 효모도 그렇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저게 가능할 땐 저걸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근데 우리는 산소가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기에.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기 중에 산소가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뭐 어떻게 죽어야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냥 산소가 없으면 죽어야 되는 게 사람인데, 대신에 우리는 그래서 산소가 없지 않은 환경을 만들거나 아니면 산소가 있는 데를 찾아다니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사람 말고 다른 이런 좀 작은 생물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생물들은 주로 뭘 하게 되냐면 산소가 없을 때 하는 호흡, 즉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 무산소 호흡 중에서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산소 호흡 중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통틀어서 우린 발효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발효에 대해서 이미 우린 근육 파트에서 잠깐 얘기했었지. 젖산 발효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젖산 발효는 젖산균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효모는 알코올 발효를 해요. 말 그대로 이제 술 만드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빵 그 반죽 아까 이스트 넣어갖고 발효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반죽 자체에는 술이 들어있어요.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익히면서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그 알코올이 날아가는 바람에 생긴 빈 공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기구멍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요 무산소호흡 결과 보면요. 얘는 이제 호흡식 대충 이 무산소호흡 요 알코올 발효식을 대충 적어보면 이렇게 적으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냥 포도당을 분해를 해서 알코올을 만들고요. 이때 중요한 게 꼭 알코올과 같이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집니다. 그냥 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수민아? 괜찮니? 정신 차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 다시 돌아가 봤을 때 거기 맹간부에서 이거 실험을 진행하다 보면 뭐 사실 너무 정보가 여기저기 숨어 있어갖고 그 해석에 보면 5번 있잖아요. 그 해석에 보면은 5번에 발생한 기체가 이산화탄소임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지. 애초에 우리는 발생한 기체가 이산화탄소인지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알면 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는 거지. 여기에 지금 일단 효모 얘기 들어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효모를 이제 뭐 뽀개서 약간 뽀개서 이 안에 들어있는 효소들을 이제 꺼내서 안에다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액체는 효모가 할 수 있는 물질 대사는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효모가 가지고 있었던 효소는 다 갖고 있는 상태가 될 테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음료를 넣어놨더니 그 음료를 이용해서 얘가 뭘 하는 거야? 발효를 하는 거야. 왜? 우리가 마개를 막아놨기 때문에 이 안에는 산소가 없거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실험을 진행할 때 꼭 내부로 산소가 들어가서는 안 돼. 왜냐하면 산소가 들어가면 무산소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세포호흡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기체가 CO2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CO2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끝에 가서 모여요. 그래서 이 CO2가 모이는 만큼 여기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CO2가 생기면 여기가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수면이 내려간 걸 통해서 우리 CO2 발생량을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실험 결과 자체가 발생한 기체의 부피가 몇인지 알려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얘기로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결국 이번 시험관이 가장 많은 기체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관이 가장 많은 CO2가 발생했다는 소리는 이번 시험관에서 물질 대사가 제일 잘 일어난 거고, 그리고 그 물질 대사는 발효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은 결국 가장 많이 일어난 게 발효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결국 CO2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쵸? 그러니까 석회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석회수, 그쵸? 석회수라고 했구나. 제가 귀가 안 좋은가 봐요. 석회수. 우리 석회수 뭐 그거 이렇게 날숨 아저씨 괜찮으세요? 우리 날숨 집어넣으면 뿌얘지는 거 있잖아요. 저것도 이제 원래 화학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긴 한데 몰라도 일단 생명과학 원하는 데는 상관없으니까, 지장 없으니까. 일단 그래서 석회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고, 뭐 사실 다른 방법도 있긴 있는데 여기서는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있네.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가 KOH나 NaOH를 집어넣으면 돼요. KOH는 이제 이름이 뭐냐면 수산화 칼륨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NaOH는 수산화 나트륨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둘 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작년에 배우지 않았나?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성질은 안 배웠나? 배우지 않아? 안 배웠을 수도 있는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KOH하고 NaOH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라는 사실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할 때는 석회수는 여기까지 집어넣어서 뿌옇게 만들어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반대로 여기 있는 기체를 꺼내려면 이 액체를 다 꺼내야 되니까. 그래서 석회수를 이용하기보다는 보통 여기 내부에다가 KOH나 NaOH 같은 걸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제 이 CO2 여기에 모여있는 게 이제 CO2니까 요걸 흡수해서 요 부분이 다시 줄어듭니다. 기체가 사라지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실험되어 있는 거야. 아마 이제는 전체적으로 읽어보기만 해도 대충 무슨 소린지 알 겁니다. 일단은 됐고, 그냥 빼먹은 거 설명하는 거라서 그냥 짧게 설명하고 설명은 끝날 거라서 원래 이제 남은 게 있어. 대사성 질환, 그러니까 문제 숙제 해오신 분들은 이미 풀긴 풀었겠지만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해야 되냐, 학교마다 진짜 다루는 대사성 질환이 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물어보는 표준 대사성 질환은 한 2가지 정도만 있고요. 그리고 사실 걔네들도 수능의 문제는 나올 일은 없는데,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그 교과서나 아니면 무슨 교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완전 진짜 대사성 질환이 서로 다른 게 들어있어. 근데 그래도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당뇨병이랑 통풍입니다. 설명 안 했었지. 그래서 이것만 간단하게 해보면, 당뇨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다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까지 다 설명했었으니까, 일단 그냥 당뇨병은 뭐 소변으로 오줌이 나오는 현상이다. 그래서 소변으로 오줌이 나오는 현상? 자, 소변 속에 포도당이 들어있는 현상이다 라는 건데, 소변 속에 포도당이 들어있는 게 왜 문제냐, 소변에 포도당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혈당량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혈당량은 분명히 우리의 항상성 대상이잖아. 우리는 혈당량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조절이 안 되고 있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줌 속에 포도당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죠. 그냥 뭐 소변이 달달하다 정도이겠지, 그건.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혈액에 포도당이 많아지고, 그럼 혈액이 끈적끈적거려서 뭐 혈액과 관련된 질환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 이런 그 합병증을 가지고 있다. 치료법으로는 인슐린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했을 때가 이제 그 방금 얘기한 건 다 1형 당뇨병 얘기인데, 그건 이제 인슐린 분비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근데 2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아니라 인슐린 작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통한 치료가 안 된다. 딱 거기까지가 완전 나올 수 있는 얘기 전부 다 한 게 되는 거고, 사실 이 대사성 질환 파트에서 당뇨는 1형, 2형까지는 잘 안 다룰 겁니다. 이것도 학교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리고 이 통풍은 뭐냐면요, 이제 이 통풍은 이 요산이라고 하는 게 몸에 쌓이는 현상을 이제 통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산은 설명했나? 안 했었지. 요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암모니아가 요소로 해독된다라고 했어요. 어디서? 간에서. 그쵸?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해독된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작용이다? 동화작용이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이거였죠. 그치? 근데 한 가지 더, 또 암모니아는 뭐의 노폐물이었지? 그치? 암모니아는 단백질의 노폐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 자체가 단백질의 노폐물이다 보니까 단백질을 이용한 물질 대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 아미노산을 분해하는 물질 대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때 암모니아가 많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걸 요소라는 걸로 동화작용을 한다. 그래서 얘는 독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독이 거의 없는, 독성이 굉장히 약한 물질로 바꿔주는 이런 게 되는 거였죠. 해독이라고 했었습니다. 이거 자체는 지난번에 했던 얘기니까 됐는데, 근데 이 과정이 일어나는 곳이 간 말고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어디게? 간은 사실 이걸 제외한 다른 모든 해독을 다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 해독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은 아니야. 근데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근데 왜 하필이면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이 작업을 하느냐라는 걸
그 해독이랑 엮지 말고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얘기가 또 될 수 있냐면 우리 몸에서 암모니아가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데도 간입니다. 왜냐? 간이라고 하는 애 자체가 우리 이전에 얘기했었는데 세포호흡을 우리 몸에서 세포호흡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간이에요. 그래서 얘가 세포호흡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단백질,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이용한 요 분해도 간이 제일 많이 하게 돼요. 애초에 그 아미노산이 암모니아가 되는 과정 자체가 아미노산을 이용한 세포호흡입니다. 우리는 포도당을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하는 게 기본이지만 지방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거든. 그때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하면 암모니아가 나오는 거야. 근데 얘 자체가 세포호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암모니아가 많이 만들어져. 그래서 간이 그걸 자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요소로 바꾼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우리 간 말고 또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세포호흡 많이 해야 되는 데가 하나 더 있었어요. 누구였지? 이미 우리가 수업하면서 얘기했었던 건데. 콩팥 말고 좀 더 전으로 가보세요. 아예 우리가 이쪽 단원 들어오기 전에 3단원 얘기할 때 했던 거. 뇌도 그래요. 뇌도 많이 쓰는 건 맞는데 뇌는 항상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뇌는 쓸 때만 쓰는 거라서 뇌는 빼고, 그리고 뇌에 요소 같은 게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그건 빼고 뇌는 빼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쓸 것 같은 기관 뭐예요? 기관이든 조직이든 세포든. 근육.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근육도 세포호흡을 엄청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근육이 만들어내는 암모니아의 양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육도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해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 이미 얘기했었지 않나? 아이씨, 왜 이렇게 얘기했었지 않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냥 합시다. 자, 약간 긴가민가 해. 자꾸 약간 데자뷰 같은 게 느껴지고. 아무튼 암모니아가 이렇게 요소로 해독되는 거 말고 근육은, 이 간은 원래 해독이 본업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너무나 잘해. 이거 말고 알코올도 해독하고 뭐 다른 우리 몸에 들어온 독성 물질은 다 해독하니까 이 정도 해독은 되게 별거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근육의 원래 업무는 해독이 아니죠. 그래서 얘가 원래 하는 일이 해독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해독을 잘 못해. 그래서 근육은 요소로 해독을 할 수 있긴 있는데 대부분 요소까지 못 가고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얘는 이제 약한 산성을 띄어요. 그리고 얘는 이 요소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독성이 꽤 강해요. 근데 그래도 암모니아보단 나으니까 냅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이제 이 암모니아를 요산까지만 해독을 할 수 있어.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얘는 아직까지 독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 상태로 그냥 콩팥까지 데려가서 콩팥에서 버리게 만들려고 하면 우리 몸에 너무 많은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혈관을 타고 계속 돌아다닐 텐데. 그렇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갖다 버릴 수가 없어서 봉투에다가 싸서 버리는 겁니다. 그게 크레아틴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요산. 자, 이게 뭐냐면 요산을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에 붙여서 이 요산이 독성을 띠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혹시 궁금할지도 모르니까 조금 화학적인 설명을 보태보면 요산이 산성기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크레아틴을 붙여서 이온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을 띠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아무튼 뭐 그건 이제 화학적인 설명이니까. 아무튼 이제 이 크레아틴 요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 크레아틴이 앞에 언급된 적이 있었지. 우리 근육의 에너지 대사 얘기할 때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근육의 에너지 대사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그치, 종량제 쓰레기 봉투, 쓰레기 담아서 버리기 전에 그냥 약간 쇼핑 봉투로 쓰는 것처럼, 저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이렇게 물건 사면 그 종량제 쓰레기 봉투 주는 것처럼 얘는 노폐물을 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그 전에 한번 이렇게 인산 붙여서 써먹고 나서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얘는 이렇게 만들어서 썼었던 건 근육 에너지 대사에서 쓰고, 그리고 그 인산 떨어져 나간 크레아틴이 있다가 이 근육에서 만들어진 요산을 데리고 크레아틴 요산이 돼서 소변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문제가 이 요산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크레아틴의 양을 넘어서요. 그러면 버릴 수가 없어져. 그럼 그냥 세포에 쌓이는 거야.
그러면 이 세포 안에 독성 물질이 쌓이기 때문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게 통풍이에요. 그래서 통풍의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 많다던가 혹은 탄수화물 섭취량이 너무 적다던가 하면 통풍이 보통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김종국처럼 건강한 사람도 통풍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얘는 이제 예방하는 방법이나 치료법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통풍의 예방법, 통풍의 치료법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냥 식이요법입니다. 그냥 먹는 걸 제대로 균형 잡히게 먹어야 돼. 그게 이제 통풍에 대한 설명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둘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고 나머진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에 맞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프린트 가져오면 그때 정리를 합시다.